안녕하세요. 왕장사 오신 거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초코창업가에서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변신한 허피디입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싶은 뜸북입니다. 네, 직장을 아주 잘 다니고 있는 파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더운 날씨에 다 같이 모여서 또 장사 얘기를 하러 만나는데요. 저희가 기쁜 소식이 있어요. 저희 자꾸 주대 없이 이 말을 남발해서 죄송한데 근데 카페는 닫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 왕장사 스쿨 여러분들께서 너무 닫기 아깝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유일한 왕장사 스쿨 1기 여러분들. 처음이자 마지막. 카페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닫는 게 어떨까, 팟빵 댓글로 인사를 하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이제 왕장사 스쿨 1기 분들께서 우리가 관리하겠다 라고 하셔가지고 진짜 감사해요. 한 세 분께서 깜짝 놀랐어요. 네, 운영진으로 발렌티어 주셨어요. 네. 물론 이제 장사 이야기가 나오면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저희가 댓글 달지만 도와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니 스스로 지원해서 닫는다고 얘기하니까 아쉽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쉽다. 이렇게 모일 공간이 없는데 진짜 감사해요. 네, 너무 감사해요. 세 분이서. 세 분이서 아주 적극적이신 분들이죠. 네, 제가 정확하게 이분들 아이디를 스노우 타이거님하고 눈사람 구구님이죠. 눈사람 구구님하고 간지준님, 야미스시님 이렇게 세 분이서 운영진으로. 대단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왕장사 지금 팟빵 카페인데요. 왕장사 카페로 다시 돌아갈 거고. 거의 뭐 왕장사 청취자들이죠. 네네. 다른 게시판은 없애고 조촐하게 정말. 진짜 조촐하게. 네. 저희가 뭐 다른 창업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뭐 모아서 뭘 하시고 뭐 이렇게 크게 하시잖아요. 또 다른 사업으로. 근데 저희는 실제 다른 사업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정보를 나누고 저희랑 소통하고 장사 얘기 같이 하는 걸로, 네, 의미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왕장사 카페에서 어쨌든 오늘 저희 왕장사 이제 요즘은 계속 부기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가 미흡합니다만 뭐 근황 토크 좀 하고 들어가죠. 벌써요? 또? 또 아니죠. 그래요? 2주 만에 만나잖아요. 오늘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건지. 오늘요 제가 그 BTS 팬미팅이 있는데 거기 그래요? 팬미팅은 못 가고 팬미팅 공연이 있어요. 근데 거긴 못 가고 옆에 라이브 뷰를 해요. 또 큰 전광판에. 네이버에서 하는 거요? 네. 그 현장의 분위기를 혼자 있는 것보다 왜 다 같이 응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재미로 가는 거. 콘서트 네. 가듯이 네, 그런 네. 재미로 가나 봐요. 다 같이 축구 같이 보듯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매우 행복하고요. 뭐지 팬덤이 장난 아닌데 네. 그들이 쓰는 돈이 장난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이야기 정말 많이 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안 할 거예요. 그래요? 네. 다음번에. 와 정말 이거 노리면 장난 아니다. 근데 노리는 사람은 많은데 대기업들이 잘 이용하고는 있는데 사실 상처를 많이 받아요. 약간 누가? 팬들이. 왜냐면 빠순이 취급을 많이 당하고. 맞아. 네. 그런 지가 꽤 됐죠. 네, 근데 그게 제가 어렸을 때, HOT 좋아했을 때는 그런 문화였어요. 약간 유치한 문화였어요. 왜냐면 어렸고 처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좀 상식이 없었죠. 막 많이 찾아가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집 앞에 가서. 네. 뭐 그런 것도 그 당시에는 몰랐으니까. 또 10대고 처음이니까.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컸잖아요. 30이 되고 가정이 있고 돈이 있고 일을 하고. 물론 10대, 20대도 좋아하지만 구매력 있는 분들이 이제 어디 가가지고 이번에 향수 냈어요. 향수? 향수라고 코스메틱 라인하고 같이 해서 7개 향수를 냈단 말이에요. 그래요? 별걸 네. 다 내요. 굿즈가 우리가 생각하는 굿즈만 있지 않더라고요. 마스크팩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팩도 있다. 장난 아니죠. 네. 그 코스메틱 라인하고 같이 해서 협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각 멤버마다 특유의 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있는데 팝업 스토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팬이 있는데 팝업 스토어인데 라인이 얼마나 길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없고 아. 통로를 꽝 막을 수밖에 없고 아무런 준비가 없으니까 약간 지나가는 사람들이 약간 원숭이 보듯이 쟤는 뭐야? 뭐 BTS? 막 이러면서 보는 눈빛이 너무 싫은 거지. 불편한 거죠. 내가 내 돈 주고 라인 지켜서 사는데. 그러셨어요? 네네네네. 근데 그 라인이 빨리 빠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팬들은 향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사면 돼요. 그렇죠. 네, 어떤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는 또 확인해야지. 시향을 해서 다 할 수는 없고, 향수를 막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 그 중에서 나랑 맞는 거 사야지. 라인이 2개 있어야 되는데, 이제 시향하고
또 사러 가야 되는 라인이 있으니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행사 기획도 좀 진짜 착착 중요한 진행이 것 돼야 같아요. 되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이번뿐만 아니라 다른 원어원 때에도 그런 게 전혀 아쉽다. 관리가 그러니까 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아직은. 많은 구매력이 있고 많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감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불편한 상황이 생기고 거기도 직원들도 모르니까 좀 피곤하니까 퉁명스럽게 대할 때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마찰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뭔가 사업을 하려면 정말 그 분야를 잘 아는 사람이 하는 게 정말 그게 맞아요. 그런 거다. 네. 왜 최근에 저희 스튜디오 소식도 저희는 이게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도 컨텐츠 뭐 팟캐스트 하죠, 유튜브 하죠 이런 걸 다 해보면서 저희가 경험한 게 있으니까 물론 소통할 땐 소통하고 알려드릴 땐 알려드리고 이제 그게 좀 다르잖아요. 네. 그렇지 않은 스튜디오들을 보면은 아 금방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게 느껴지듯이 여기서도 그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맞아요. 들었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두 분은? 저는 뭐 그간의 소식이라고 하면 상권 분석 전문가 과정이 3개월인데 이제 한 번 남았어요. 마지막. 드디어. 네네. 고생하셨네요. 너무 빨라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 숙제 되게 많다는데 숙제가 네. 어마하게 많은데 이제 저는 숙제를 안 한 타입이니까 파이님 있었으면 잘했을 것 같은데 제가 많이 못했어요. 과제를 거의 못했기 때문에 이제 끝나고 자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역시도 부동산 강의가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 달 과정이 이제 끝나는데 저희도 숙제가 많았죠. 한 강 끝날 때마다 계속 숙제가 나가거든요. 이제 그걸 해냈는데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해낼 생각은 못했고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진짜 계시더라고요. 대단하신 분들이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진짜 열심히 많아요. 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갖고 내가 그 정도 못할 것 같으니까 전 일단 내는데 의의를 두고 일단 내기는 다 냈죠. 어제 마지막 밤 11시 50분에 그걸 제출하면서 마지막 그걸 제출하면서 아 이제 끝나는구나. 오늘 그걸 마지막 제출하면 뭐 조언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숙제로서 아니요 의미가 자기가 있는 일단 그걸 하나 아. 지역 분석 하나를 끝냈다는데 의의를 두죠. 거예요? 지역 분석을 예, 끝냈어요. 임장 보고서 하나를 끝내는 거. 와, 그 보고서 한번 받아보고 싶다. 있어요. 한번 받아보세요. 유료 아닙니다. 600원. 아니 요즘에 보면 문서 같은 거 오픈하면 아, 그렇게 맞아요. 하니까 맞네. 등록하실 수 있으면 등록하실 수 할 있잖아요.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자. 더 예쁘게 꾸며야 되겠구나. 부기님, 그래서 그렇게 과정이 끝나가지고. 네, 끝나가지고 이제 그것도 이제 살을 맞춰 나가야겠다. 마찬가지로 좋은 그 에너지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1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수업을 같이 듣는데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구나.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상권 분석 얘기를 끝내자면, 네. 예전에 우리가 상권 분석을 하는 우리가 또 한 네. 반년에 걸쳐서 그쵸. 맞아요. 차근차근 다 짚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기본이고, 이제는 강조되는 부분이 바로 온라인 상권이다. 그런 게 개념이 생겨버린 거예요. 온라인 상권요? 우리 그렇죠. 얘기했던 거. 그렇죠. 우리 이제 온라인에서 상권이 있다. 네. 온라인 그렇죠, 유동성이 있다. 네. 플랫폼이 바로 좋은 입지다. 이런 네.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 그런데 오프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사업하기 전에 어떻게 나를 온라인에서 선점하느냐, 나를 얼마만큼 노출시킬 아하. 수 있느냐, 이것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맞습니다. 온라인 상권이라는 개념이 네. 이제 완전하게 도입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허피디가 늘 강조했잖아요. 뿌듯하다. 미리 내가 이제 한 건 아니지만. 자기 그쵸. 홍보를 미리 해놓고 미리 그렇죠. 컨텐츠로 그걸 만들어 놓고 그렇죠. 오프라인을 열어라. 막 이런 얘기 엄청 강조하셨죠. 근데 그거 제가 좀 설득 있게 얘기를 못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권, 온라인 상권이라는 게 좀 와닿으셨으면 좋겠고, 오프라인 매장을 키우셔야 되는데, 그냥 오프라인 잘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렇게 잘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또. 맞아. 아주 유독 잘하시는 분들이 네. 거의 온라인 상권을 거의 독점 독식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방법을 알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새로 오픈하는 그 시점에서 자기를 최대한 노출시키고 다른 경쟁자를 노출시키지 않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은 정해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확실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프라인을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신다면 온라인 상권 안에서 지금 내 경쟁자가 누가 1등을 하고 있고 얼마나 노출이 됐고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됐는지 이제 좀 뭐랄까 만약에 관심이 있는 하나의 점포를 찍고 보면 그 역사가 다 드러나요. 왜냐하면 잘 되는 점포라면 네. 가게가 오픈해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블로깅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뭐 SNS든 뭐 네. 네이버에서든 그럼 언제 시작했고 메뉴가 어떻게 바뀌고 가격이 언제 됐으면 무엇이 불친절하고 어떤 네. 점이 아쉬운지 다 나오죠. 온라인 상권 안에서 모든 것을 볼 수가 있는 그렇네.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이 또 어떤 광고를 하는지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거 꼭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 상권을 장악하지 않으면 일정 부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SNS로 예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진짜 지금은 소통하기가 유튜브 진짜 괜찮거든요. 최근에 팟캐스트 내 차를 부탁해로 또 제게 장과장님 잘 됐거든요. 잘 됐는데 지금 혼자 이제 유튜브를 하고 계세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고 또 오신 분들이 계속 계시는 거야. 와, 그분은 아주 적절하게 그 콘텐츠 플랫폼을 잘 이용하시는 것 완전 같아요. 잘 그분이 이용하세요. 네이버 블로깅을 시작했잖아요, 원래. 블로그 시작했죠. 아, 팟캐스트 카페에서 했죠. 카페에서 시작했다가 거기서 문제가 거기 너무 경쟁이 심하니까 개인 블로그를 시작하시고 팟캐스트 팟캐스트에서 또 했고 이제 유튜브 넘어가셨고 끊임없이 변화. 네.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 뭐 어렵게 편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설명해줘. 그냥 카메라 흔들리면서 진짜 간단한 자막만 쓰고 네, 그냥 본인 그게 막 인스타 같은 거 못 들어지고 막 이런데 못 하겠다고 하시면은 그냥 정말 카메라 주고 수치 썰기 설명해주기 이런 게 물론 몇 년이 걸리죠. 그분도 지금 오기까지 1년 넘게 걸렸거든요. 아무도 얘기 안 해주고 아무도 댓글 안 달아주지만 꾸준히 하면은 또 오는 게 있잖아요. 그게 정답이다. 뭐 수산물을 부탁해가지고 수산물 쪽으로 하시는 분은 또 수산물 쪽으로 계속 하시고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서 분명히 할 게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거를 좀 잘 생각해서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래 그것도 이제 내가 전문가가 아닌데 근데 그걸로 시작하는 거야. 난 전문가가 아니고 같이 배워나가는 과정이다. 그걸 하는 담아놓고 것도. 이제 성장하는 걸 보여줘도 좋죠. 그래서 온라인 상권은 그리고 사실 온라인만 하잖아요. 그 더 경쟁은 더 치열해요. 그 상권이나 뭐 키워드 마케팅이 그렇지. 훨씬 더 복잡해져요. 그렇죠. 4차원, 6차원, 맞아요. 7차원이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3차원, 4차원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깊게 안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만 하시는 분들보다는 오프라인 날 수가 있어요. 온라인 상권 장악하기에. 그렇죠. 지도에 찍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너무 좋아. 그게 그러니까 오히려 온라인에서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보다도 오프라인에 매장이 있는 분들이 온라인 상권을 장악하는 게 더 훨씬 쉽다. 쉬워요. 그렇죠. 그리고 네. 소비자를 참여시킬 수가 있잖아.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요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조금 다른 포커스에 맞춰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닌데 네.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외우지 않아야 될 거를 막 깜지하면서 외우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아이템만 꽂혀가지고. 그렇지. 그렇죠. 그렇다거나. 그 아이템만 꽂히다거나 뭐 다른 것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알려내는 것에 대한 해결책이 없으면 사실 막막하다라는 거를 네.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 또 모든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온라인 상권 공부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무료예요. 온라인 상권은. 물론 처음 시작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루하고 금방 결과가 나오지 않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가장 크게 임팩트 있는 사실 도구는 온라인 상권을 장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진짜 통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오프라인, 내가 열심히 하는 걸 어떻게, 왜 안 알아주지는 주방에 혼자 있어서 아무도 안 알아주거든요. 열심히 우리 모두 저 또한 포함해가지고 저도 그걸 못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좀 힘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관련 강의도 좀 들어보시고 하면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얘기는 쉽지만 하기 어렵다는 거 저희 잘 맞습니다. 알아요. 인생은 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맞아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행하는 사람, 결단력 있게 나가는 사람이 쟁취하는 거니까. 네. 자, 화이팅 하시고요. 화이팅. 오늘 본론으로 너무 길었지만 이게 또 사업 얘기 좋네요. 전개됐으니까. 그쵸. 맞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보는 건 숙박업에 관련된 프린트물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저번 주에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1시간 반, 2시간을 했는데 네. 간추렸던 나가는 것은 배달업에 도전하는 쿠팡, 그리고 네. 바라보는 배민.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네.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에어비앤비라든지 에어비앤비 트립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예전에는 펜션 사업부터 해서 맞아. 여러 가지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사실은 숙박업에 다 그렇죠. 속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맞네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업보다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높은 거예요. 왜냐면 일단은 그렇죠. 비용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숙박업이라는 것이 시설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허가가 나기 법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숙박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본인들의 업이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자리, 예를 들면 정말 사람들이 많고 이런 곳에 좋은 빌딩 하나 갖고 있으면 대대손손 먹고 살 수 있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그 사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숙박업에 대한 아주 간단한 가이드라인을 알아보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에어비앤비나 쉐어하우스는 그럼 어디에 속하느냐. 숙박업은 굉장히 허가 내기가 쉽지 않고 뭐 도로에서 얼마, 학교에서 몇백 미터 이런 것 때문에 규제가 완전히 심해서 기존의 숙박업으로 허가난 장소가 아니면 신규로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까다로운데 어떻게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쉐어하우스나 게스트하우스 막 이런 걸 막 하고 있지? 그리고 들어가서 보시면 에어비앤비에 보시면 호스트들, 그러니까 잘 되고 계시는 호스트들은 막 댓글이 1000개 이상. 그들의 사업 기간을 보면 그 사람들이 월당 얼마나 많은 룸이랑 얼마나 많은 게스트를 모셔왔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면 사실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숙박업은 과도하게 주된 업무를 하지 않으면 뭐 주부이면서 학생이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학생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사업 무조건 도전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네. 젊은 분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에어비앤비를.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전 직접 캐나다 갔을 때 거기 있었어요. 거기 프랑스 유학생이 하는 거실에서 자고 온 적이 있어요. 그렇지. 원래 취지는 사실 네.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걸 사업적으로 생계 수단으로 이제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기존의 숙박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거 뭐야? 주춤하게 되는. 나는 큰 돈 들이고 나는 다 법을 지켜가면서 하고 있는데 약간 이거는 노점상이랑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하네. 그렇죠. 어. 그러니 이거를 정말 이제 으쌰으쌰 하면서 공유 경제니까 뭐 하자 이게 안 되고 무조건 반대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지. 이런 현상인 거죠. 이해됩니다. 그죠?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천천히 뜯어보고 결론 끝에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하다. 하지 말자. 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은 뭐 쉐어하우스나 뭐 게스트하우스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 맞아요. 관심이 있고 예전부터 저희가 한번 해보고 싶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했는데 계속 기회가 안 됐고 왜냐하면 제가 또 사는 지역이 서울이 아니다 보니까 외국인들을 뭐 이렇게 숙박을 시킬 만한 요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도 생각을 잘 못하고 쉐어하우스도 또 생각은 하는데 이 지역이 과연 될까? 과연 그 쉐어하우스에 그 요구가 있을까? 수요가 있을까? 수요가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중이에요. 저는 실제로 경험이 있죠.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 10대 때 클리닝하는 청소한다든지 그래서 저는 청소 일 했었어요, 여름에.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호텔이랑 공간도 많이 알게 되고 또 거기는 약간 제가 일하던 건 달라가지고 빌라예요. 가족이 빌라를 빌려서 거기를 사용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체크아웃 개념이 아니고 거기서 한 달을 머무는 사람들 집을 제가 치워주다 보니까 소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도 계실 때 제가 청소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도 있고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땐 제가 쉐어하우스를 했어요. 직접. 그 캐나다에 오는 캐나다에서, 사람들을. 캐나다에서 이제 다들 타 지역에서 오잖아요. 캐나다는 땅덩이가 크니까. 제가 원래는 쉐어하우스에 들어갔었죠. 들어갔었는데 동아리 친구들이 생기고 우리 같이 살까 하는 친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타운에 진짜 허름한 집이 하나 있었어요. 2층짜리고 지하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 그래서 친구 3명이랑 해가지고 빌렸어요. 그래서 혹시 다른 사람이 나가고 우리가 못 구할 수 있으니까 렌트비를 좀 넉넉하게 모아두자. 이렇게 해가지고 n분의 1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이 모아가지고 나중에 파티하기도 하고 그 돈으로. 그렇게 해서 한 3년 살았어요.
오래 살았네요. 오래 살았죠. 근데 그 기간 동안 애들이 다 뭐 다른 지역을 간다거나 다른 데로 유학을 간다거나 하면서 저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새로운 사람을 구했죠.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 많은 사람들 두고 간 쓰레기가 생기는 거예요. 가구 가구, 쓰레기 막 액자, 이런 거. 막 책상, 뭐 다음 사람 쓰라고 해라고 했는데 그 집을 이제는 저도 졸업하니까 떠나는 순간 이 모든 가구를 내가 처리하는 거야. 그게 너무 힘들었고 파손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당연히 모아놨던 돈 그냥 다. 근데 지금의 주고. 쉐어하우스는 거의 주인이 다 세팅을 해놓고 그렇죠. 그 사람들을 몸만 들어오게 하니까 지금 한국의 쉐어하우스는 그런 개념인 거죠. 네,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아예 보기도 싫다. 아니, 걱정이 되는 어떤 부분이 좀 걱정이 힘든지 되는지 알 수 알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살면서 어떤 부분이 부딪힐 것들을 알고 그래서 그럼 운영하면 잘하겠다. 그래서 안 할 수도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장점 단점도 알아요. 제가 두 번째 들어간 곳이 매 2주에 한 번씩 청소부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싸움이 덜했어요. 누가 청소를 했네, 누가 뭘 했네라는 싸움이 덜했어요. 한번 쌓이면 한번 누가 하고 가시니까. 맞아. 쉐어하우스 TV에 나왔을 때도 그 시스템을 얘기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아주머니가 방문하셔서 빨래랑 설거지 이런 것들 청소 기본적인 거 좀 해주시고 가시니까 묵은 때가 없더라고요. 네. 그런 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디테일한 운영 노하우인 것 같아요. 제가 교육 갔었을 때도 거기도 아마 100명이 넘는 분들이 다 장년층이었어요. 젊은 분들보다는 중장년층들이 거의 100명 넘게 있었고 교육비가 꽤 비쌌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육장의 열기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또 저는 정말 대단하다. 이분이 책을 내고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 강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강의 목록이 또 넓혀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 해서 다음에 인테리어 교육, 그다음에 세금 막 이런 식으로 점점 좀 구체적으로 강의가 늘어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지식 사업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또 그런 생각 잠깐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에어비앤비 트립 얘기할 때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지금 어느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우리 다 자기 필드가 있잖아요. 네. 그것들을 사실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 그리고 방법을 통해서도 또 지식 산업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쉐어하우스부터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쉐어하우스하고 이제 숙박업으로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간단히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펜션도 가고 애견 펜션도 하고 막 그러자라고 해서 관심 있었죠. 그렇죠. 지금도 사실은 관심 있죠. 애견 펜션. 네, 근데 애견 펜션이 굉장히 힘든 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운영 팁 때문에 운영 팁 그리고 이용 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얘기하면은 개똥하고 개싸움. 그리고 그 자기 애견을 아끼는 사람이 누구에게 물렸을 때 그 처리가 사실은 그게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다른 것도 딜링하기에 지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개선된 애견 하우스도 많이 생겼어요. 자기 울타리, 자기 동만 울타리 쳐서 풀어놓는 건 그 동안에서만 풀어놓고 나올 때는 목줄을 한다거나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씩 개선을 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원래는 그래서 숙박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까다롭고 그런데 왜 우리가 에어비앤비를 할 수 있느냐? 그건 바로 대통령이 정한 특별법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랬구나. 무엇이냐면 바로 관광진흥법에 속하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이라는 게 시설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인 도시민박업. 거죠. 그렇죠. 도시민박업이라는 게 이제 간헐적으로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호텔이라든지 펜션 뭐 이런 걸 제외하고 가능했던 거는 농어촌에 보면 우리 민박 있잖아요. 맞아요. 민박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도 예외적으로 그래 이건 숙박업이라기보다는 농어촌 민박 사업이다. 사업용 시설이다 해가지고 이제 시골 같은 데서 우리가 민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연 휴양림안의 시설 이래가지고 우리가 숲속 같은 데 가서 또 잘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숙박업에서 속하지 않고 자연 휴양림 시설 이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청소년 수련 시설 이런 것들이 전국에 많잖아요. 그게 숙박업에 제외된 거군요. 그렇죠. 요거는 특별하게 따로 떼서 관광용으로.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4번에 해당하는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분류되는 이 도시민박업 때문인 거죠.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라는 게 갑자기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었던 거고 그런데 도시민박업용으로 허가를 내야 하고 그리고 준수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설치 혹은 비치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이제 우후죽순으로
이제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이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걸 법에 허락을 구하지 않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막 퍼질 수 있었던 거예요. 요 법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해야 한다면 이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에 대한 신고를 하고 거기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딱 말대로 외국인을 위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동네에 게스트하우스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유 저 사람 신고하면 큰일 나라고 하는 게 보면 외국인 도시 민박업이니까. 외국인만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부 그 게스트하우스 호스트들은 리뷰하는 걸 하지 말라고까지 네.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민원이 들어가거나 경쟁업자들이 사실 아는 사람들이 그쵸. 항상 민원 넣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나와서 검색을 해볼 거고 그래서 퇴출되는 사업자들이 꽤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하려면 외국인만 받아야 하고 맞아요. 그렇죠. 그래도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꼭 있어야 하고 네, 어떤 시설을 다 해야 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지금 오늘날에 와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더 이상은 좌시할 수가 없다. 공유경제 이러면서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이제 올해 2019년 1월에 정부에서 그럼 우리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 활성화 방안을 한번 내보자 해서 차와 그다음에 숙박, 공유 주방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법안을 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숙박업 관련되신 분들이 나와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해서 원래 상반기 안에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줘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지금 뭘 느꼈냐면은 외국 에어비앤비와 한국 에어비앤비가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지금 말해서. 한국은 왜 그렇게 됐는지는 이게 약간 우리나라 지금 현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외국에서 에어비앤비는 자기가 사는 방을 열어요. 맞아. 자기가 사는 집에 방 하나를 그렇죠. 네. 그리고 호스텔이란 다른 개념이 있어요. 그렇죠. 그 개념은 다른 지역 사람이 갈 수 있어요. 거기서는 제가 청년이에요. 유스 호스텔이 한국은 유스 호스텔이 청소년 수련시설이지만은 외국에서는 다른 지역을 갈 때 학생이나 젊은 사람들이 저렴하게 갈 수 있게 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개념이, 한 주에서 와서 거기 예약하면은 갔을 때 내가 다른 주에 졌다는 거를 증명해야지 그 예약된 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사업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 사업시설로 된 거는 그렇게 다른 주의 사람들 오고 가는 거고 에어비앤비는 오로지 자기가 사는 집을 오픈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맞아요. 아예 그 에어비앤비를 위한 사업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숙박업이 화날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 내가 집을 여는 게 아니라. 내 집에서 친구 왔다가 야 내가 돈 좀 줄게. 아니면 뭐 아는 사람이 와서 자고 가는 거 그래 뭐 어떻게 하겠어. 너가 더 가까이에 있고 그냥 불편해도 자겠다는데 하지만 이렇게 아예 숙박시설로 해가지고 에어비앤비를 하는 것 그렇죠. 자체가 그렇지. 원래 취지와는 반대되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에서 현상인데 왜 그럴까? 그게 왜냐면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어요. 돈이 되는 곳에 불나방처럼 모여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취지가 여긴 들어가 있어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에는 아주 처음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 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를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시설을 맞아. 갖추고 제공하는 업이다라고 취지는 그렇게 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인만 되는 거고 오피스텔 원룸은 불가. 왜? 호스트하고 게스트하고 한 방에 잘 수 없으니까. 맞아. 그래서 절대 오피스텔하고 원룸은 불가하다. 그리고 너무 큰 집도 안 돼. 그래서 69평 미만으로 해야 돼. 큰 집은 안 된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은 안 돼. 그리고 그 건물에 그 일부분이라도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안 된대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내 집만 내 방만 그런 게 아니라 건물 전체만이 루프탑에 불법 확장된 곳이 있다. 그러면 나와서 검사했을 때 봤을 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건물에 불법 뭐 확장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그러니까 식구 중에 가족 중에 한 명이 영어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 본인이 할 수 있다든지 어쨌든 외국인을 안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돼야 한다. 그리고 소화기가 1개 이상 있어야 되고 객실마다 경보 감지기가 있어야 해. 그리고 꼭 신청인이
같이 거주해야 된다. 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네. 사람들이 몇 개를 다 빼버리고 원룸 그리고 오피스텔을 마구 구입해서 도시 민박업 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신고를 내지 않은 거죠. 근데 할 수가 문제는 없죠, 그죠? 그렇죠. 근데 에어비앤비 사이트는 아주 너무 쉽게 호스트를 등록을 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적법한지 안 한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각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얼마든지 이거에 대해서 규제하고 정리할 수 있는데 에어비앤비라는 회사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들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2018년 일본에서는 이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만 등록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한 번에 다 정리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야 돼. 거의 70% 이상이 적법하지 못한 걸로 판단이 나서 정리가 났고,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면 아주 적법한 절차 그리고 정말 할 수 있는 이 법의 취지에 맞는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저도 그렇게 거죠. 생각해요. 그렇죠. 아예 네. 이거의 아이디어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죠. 우버가 내가 차가 있고 하는 건데 누가 차를 사가지고 일부러 그걸 고용해가지고 택시지 뭐. 이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공유 경제에 있어서 이거를 뒤틀어서 이런 이펙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뭐 자살을 하고 농성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공유 경제가 아니라 이걸 업으로 직업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존의 사업이 흔들리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만간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불법적으로 돼야 하고 돼. 있는 사람들은 정리가 되지 않을 것이냐. 네. 이게 임박해 왔다. 그러니 네. 혹시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빨리 사업을 정리하는 것이 옳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있잖아요. 불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리 단속하는 기간이 있는데 최고의 이 제재가 1,000만 원인 거예요, 벌금.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분들은 1,000만 원을 내고 계속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논리로만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큰 대기업들이 뭐 그 오염물 배출하는데 그냥 돈 내고 하는 거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싸니까. 이런 어떤 기본적인 합법적 혹은 도덕적 이런 뭐 여러 가지들을 다 무시하고 다 쓰는 돈보다 남는 돈이 많으면 하자. 무조건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작은 공간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약간의 시민의식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안 하면 바보라고 생각하는 그쵸. 그 의식. 그런 의식도 있는 것 같아요. 하면 돈 벌 수 있는데 왜 안 해? 그러면은 뭐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보증금만 준비하면 돈 벌 수 있어. 해야지 왜 안 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확실히 합법적이냐 아니냐의 부분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사실 내가 하는 사업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는 거지만 이렇게 사실은 지적하신 것처럼 내가 살고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거 거주하면서 추가적으로 사업적인 걸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교육 갔다가 제가 아니구나 이런 게 그 개인적으로 모여서 사회적 문제를 만들고 있구나. 언젠가는 막 지금 막 20개 30개 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한때 장사. 20개 30개 하시는 분도 계시대요. 40개도 하시는 분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하긴 이제 월세만 얻으면 그렇죠. 되니까.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에어비앤비에 관한 그런 우리 궁금증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하는 채널도 또 많아요. 근데 중간에 없어진 채널도 있고 이제 사업을 접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업을 접으신 분들의 이야기는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그럼요. 생각보다 클레임도 많고 트러블도 많고 에어비앤비와의 갈등도 많고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청소업이다. 이렇게 그럼요.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청소랑 그쵸. 서비스업이죠.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교육 갔을 때 얘기해줬던 게 이 사업을 세팅하는 것보다 청소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하느냐. 허리가 안 아프고 어떻게 청소를 할 수 있냐. 그러려면 어떤 가구를 사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노하우가 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남의 심부름을 해주는 거다. 청소를 해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은 사업이 확장되는 재미가 없다예요. 맞아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그 만든 만큼이 단 거죠, 그렇죠. 그냥. 그렇죠. 확장될 수 있는 개연성이 적고 사회에 끼치는 어떤 긍정적인 영향 같은 게 없는 거죠. 저는 그죠? 이 사업, 이 에어비앤비 사업의 중점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남는 방이 있고 내가 외국인을 만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거를 공짜로 해줄 수 없으니까 숙박비를 받는 것 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떨 때 사람이 안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 비수기, 맞습니다. 성수기가 없어도 내가 그 사람이 와서 다 퍼주고 싶을 때 막 한국 음식은 이렇고 그냥 그게 너무 즐거운 맞아. 사람들이 하는 게 에어비앤비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냥 어느 정도 야, 여기 뭐 센트럴파크 어디서 뭐가 좋아 이 정도로만 하겠다? 그게 끝이에요. 그렇죠. 뭐 이걸 내 가지고 사업화해가지고 그냥 남는 방 있고 아깝고 그렇지. 그게 다야. 그래서 여러분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방이 하나 정도가 남는 분들 일단 무조건 트라이블만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내가 방이 하나 남는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러면은 그 도시 민박업을 허가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신청을 해야 되고요. 일단 사업 계획서를 써야 됩니다. 사업 계획서 우리 뭐 쓸 줄 알잖아요. 그리고 사업 개요. 시설을 뭘 넣을 건지에 대한 시설 개요도 필요하고요. 네. 영어를 얼마나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아, 증명을 해야 돼요? 토익 같은 경우에는 760점을 넘어야 되고요. 높네 기준이. 예. 이거 겸사겸사 하면 되시겠네요. 네, 뭐 토플 양과장님. 같은 경우 217점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점수를 낼 수가 없다라면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그 강의하셨던 분은 직접 전화 인터뷰를 하셨대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본적인 걸 소통할 수 있는지를 네. 체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뜸부기님 토익 공부한 게 그것 때문인가? 이것 때문은 아니었지만 네. 뭐든 하면 좋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제 뭐 할 수 있겠다 싶지만 복잡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이 도시 민박업을 대행해주는 업체도 있습니다. 와. 등록 대행 업체도 있어요. 이게 사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마 많은 등록 대행을 해주는 업체에서 이것도 해보겠다라는 아니 거 왜냐하면 지금 그때 수업 들어갔을 때도 다 중장년층 분들이 호스트로 오셨으니까 그런 수요를 얼마나 느꼈겠어요. 그렇죠. 이걸 내가 어떻게 해 다 이러고 그렇죠. 있으니. 그리고 또 금방 좌절들 하시죠. 뭐 예를 들면 외국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럼 그렇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불법이다 그럼 그럼 그렇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기대하셨지? 근데 하기 위해서 정말 그것을 원한다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시고 자격이 안 된다면 자격을 갖추면 될 것 같아요. 전 등록 대행 업체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저도 그래. 아니 등록 대행업체들이 뭐든 대행해주는 사업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뭐 이제 여러분 대학 등록도 해줘요. 대학 등록. 외국에서는. 진짜? 네. 그러니까 저는 대가 다 공부했어요. 어디에 뭘 넣어야 되고, 어느 시기에 어떤 서류를 해야 되는데, 많은 이민자들이 당연히 이거 진짜? 직접 등록을 하지 못하는 줄 알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있잖아, 뭐, 3개 이상 못 넣는다든지, 뭐 있지만, 외국은 다 넣을 수 있어요. 그 기준이 있는데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잘 찾아볼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 학교에 막 500만 원 받는 데 있어요. 그래서 500만 원? 내가 그걸 했었어야 됐나? 저는 네가 와서 했었어야지. 스스로 제가 다 했는데 저 3개 넣었거든요. 내가 1,500만 원 아꼈구나. 가지각색의 사업이 참 많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니즈가 있으면 무조건 사업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합법적이라고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렇네요. 그래서 이렇게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깔끔하게 알아봤죠. 오, 만약에 그러면 좋아요. 이 도시 민박업에 대한 자격만 그렇게 갖춰진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 그 임대차 계약서하고 그 소유자 동의서가 필요해요. 그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지 할 수 있는 그렇죠,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도 잘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것만 하면 에어비앤비 아주 손쉽게 등록을 할 수가 있고 그렇다는 거. 뭐 여러분들 에어비앤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이 왔습니다. 이제 감이 왔죠. 네. 쫙 좀 저도 부분적으로 알았었던 정보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었고 이게 맞구나 하는 걸 바로 잡아보면 내가 할 수 있구나 할 수 없구나 어떤 영향이 되는구나 사업성이 있구나 없구나를 스스로 판단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한숨 쉬시는 분들 계시겠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여쭤볼게. 하고 싶으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하려고 방 하나도 치워놨었어요. 예. 이제 올리실 건가요? 이제 올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네요. 건물을, 정말 좋은 그리고 재미난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래서 알아본 게 있는데 외국인과 소통하면서 뭔가 추억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도시민박업이 허락되지 않는 분들이라면 사이트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시면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공부하러 온 외국인들 있잖아요. 홈스테이 신청하는 사이트도 있어요. 코리아 홈스테이. 그러면 사진도 올리고 나는 누구고 뭐 영어는 어느 정도 하는데 어떤 사람 받고 싶어. 뭐 어느 뭐 국가에서 온 사람 뭐 어느 기간 정하면 또 그분들에게 돈을 받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자격이 따로 없기 때문에. 뜸보기님이 그 가서 그렇네. 홈스테이 그렇죠. 한 것처럼? 했었기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이 도시민박업이 이렇게 까다로운 거라면 그냥 학생들이나 그 홈스테이를 신청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알아봤죠. 그러면 특별하게 뭐 자격이 정해지거나 그런 게 아니고 살고 싶은 게스트와 호스트가 서로 조건이 하숙생인 거니까. 그렇죠. 맞으면 되는 거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혹시 자녀가 있어서 영어 같은 거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싶거나 그런 분들은 도시민박업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또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원룸하고 오피스텔은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작은 원룸이라도 작은 오피스텔이라도 혹시 구해서 도시민박업을 하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저였습니다. 안 된다는 걸로. 네. 그래서 반면 그러면 쉐어하우스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까 허피디님이 외국에 살 때 네. 경험했었던 그 쉐어하우스는 그럼 어떤가? 네. 라고 본다면 이제 이 도시민박업과는 다르게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외국인 상관없이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걔는 법적으로 어디에 그러니까 들어가는 법적으로 지금 규제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직 없구나. 그러니까 다들 돈 모아가지고 알아나면 사는 그렇죠. 거니까. 내 집에서 내가 같이 룸메이트를 구한다는데 사실 그것도 안 주인이 살지만. 살아야 되는 그런 건 아닌 거죠. 아직 네. 법적인 그게 그렇죠. 없는 거죠. 네. 규제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어렵죠. 그렇죠. 갑자기. 그래서 생기는 거는 뭐냐면 이제 그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인 거죠.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불편해서 쉐어하우스를 하려고 하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단칸방 아니면 지하실 이런 데 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쵸. 외부가. 그래서 조금 좋은 곳 아파트 같은 데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이 싫어하는 거야. 여기는 그치. 숙박업소가 아니다. 응?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고 이런 건 맞아. 우리는 반대한다 이러면서 사실 그들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없죠. 그렇죠. 원래 이 게스트하우스 그러니까 이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하려면 아파트에서 하면 그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좀 자세히 들어가다 보면 에어비앤비를 하려면 네. 그럴 수 더 있겠네. 까다로운 게 있어요. 이걸 사실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이제 구글링을 해서 보시면 이 관련된 법 조항이 138페이지 정확하게 138페이지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걸 보시고 하나씩 준비해 나가시면 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쉐어하우스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곧 다가올 장마도 준비하세요. 우리 모두 잘 살아 봅시다.